네가 날 쫓아다니고 있다면서 우리 일에 코 박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소령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아가씨, 착각하지 마. 너도 내 아비처럼 시체가 될 수 있어. 최기태의 목소리에서 확실한 위협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소령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시체가 되더라도 당신은 절대 못 지나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군복을 벗고 조용히 움직인 딸아. 통쾌한 반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가의 저녁 무렵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붉은 석양이 스며들고 낡은 단독주택 한 채에서 고요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한소령은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 모습에서는 냉철함이 묻어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거실에서 낡은 신문을 읽고 계시던 한만식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답게 단정한 옷차림을 고수하고 계시지만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조금씩 구부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소령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밥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습니다. 같이 드시죠. 소령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합니다. 707특임단에서는 어떤 위험한 임무든 침착하게 수행하는 그녀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아버지를 챙기는 평범한 딸일 뿐입니다. 찬찬히 밥상을 차리는 손길이 능숙하면서도 정성스럽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냈지. 근데 소령아,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군대 일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적응이 된 건가? 한만식은 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처음 특임대에 들어갔을 때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제는 제법 의젓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고맙기만 합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동료들도 좋고 상관분들도 잘 챙겨주세요. 소령은 아버지 앞에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아드립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소령아, 네, 아버지. 너 군대 일은 참 힘들겠다. 아버지가 봐도 여자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그래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한만식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딸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힘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집안을 채웁니다. 소령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평온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령은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는 다시 거실로 나가 신문을 펼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그래, 너도 푹 쉬어라. 내일도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소령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특임대에서의 훈련, 동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한 저녁 시간까지 모든 게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저녁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온했던 이 시간들이 곧
끔찍한 현실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경입니다. 소령은 부대에서 훈련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울린 핸드폰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니 집 근처 파출소에서 걸어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한소령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성북 파출소인데요. 급히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소령의 온몸이 굳어집니다. 경찰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쳐갑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로는 직접 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령은 급히 부대를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걸릴 거리를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는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서 있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령은 뛰어가려 하지만 경찰관이 막아섭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들것에 실린 채 나오는 한만식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얀 천에 덮여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소령은 울부짖으며 달려가려 하지만 경찰관들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계속 소리를 지르지만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만지는 순간 모든 것이 실감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간신히 정신을 차린 소령이 담당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경찰관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합니다. 정황상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웃분이 신고해서 발견했는데,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이 수상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령은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직감으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심장마비라고 하셨는데 다른 외상은 없었나요? 그건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령아. 돌아보니 고모 한말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모 아버지가 알고 있어. 나도 방금 연락받고 왔어. 한말순은 소령을 껴안으며 위로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소령은 고모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현장에 있던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고 아버지가 평소 앉지 않던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최근에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었나요? 소령이 조심스럽게 묻자 한말순은 눈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그런 건 없었을 거야. 형님은 워낙 조용하신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경찰 아저씨 표정이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령아, 그냥 그런 일은 묻고 살자. 괜히 일 키우지 말고. 한말순의 말에 소령은 더욱 의심스러워합니다. 왜 고모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평소 정의감이 강했던 고모답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날 밤 소령은 아버지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에서 그리움과 의심이 교차합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까지 읽고 계시던 신문이 그대로 펼쳐져 있고 안경도 평소 놓아두시던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심장마비였을까요? 소령은 혼자 중얼거리며 방 안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 아버지가 정리정돈을 좋아하셨는데 서랍 하나가 조금 열려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뒤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소령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군인으로서 받은 훈련이 그녀의 직감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분명 여기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흘 후 아버지의 장례식 날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에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소령은 검은 한복을 입고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맡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동네 어르신들과 옛 직장 동료들이 차례로 조문을 하러 옵니다. 모두들 한만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오후 2시경 장례식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걸음걸이와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네. 소령도 그들의 등장을 눈치챘지만 상주로서 자리를 뜰 수 없어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조문객들을 밀어내며 관 쪽으로 다가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칠성. 이 지역에서는 누구나 아는 조폭입니다. 이런 찌질한 인간이 날 고발하겠다고? 박칠성이 관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합니다.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조문객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섭니다. 소령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집니다. 기껏해야 시체가 됐군. 네 애비 뺨맛이라도 보고 가자. 박칠성은 관 위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돌아가신 한만식의 뺨을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함께 온 조폭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키득거리고 박수까지 칩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조문객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소령의 온몸이 분노로 떨기 시작합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격투 기술로 저놈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싸움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소령아, 참아라. 옆에 앉아있던 고모 한말순이 소령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입니다. 그런데 고모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마치 저 사람들을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여기 딸년도 있네? 이거 군인이라고 들었는데? 박칠성이 소령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아기가 번뜩입니다. 너도 네 애비처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군인이면 뭐 대단한 줄 아나? 소령은 고모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려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더욱 강하게 붙잡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제발 소령아. 고모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소령은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노보다는 차라리 얼음장 같은 차갑함이 느껴집니다. 하하, 봐라, 군인도 우리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박칠성과 그의 부하들은 실컷 웃고 난 후 유유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야 장례식장 안에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놈들이 어떻게... 참 무서운 세상이야. 조문객들은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만 쉽니다. 소령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관 앞으로 다가갑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때 소령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뜩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고발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죽음을 당한 건 아닐까요? 이제 싸우는 건 나야.
당신 아빠 아니고. 소령은 아버지께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장례식을 끝까지 치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고모 한말수는 그런 소령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소령은 707특임단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소령, 괜찮나? 선배인 최중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평소 냉정하고 과묵한 소령이 요즘 들어 많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소령은 짧게 대답하지만 최중희는 그녀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소령은 최중희와 함께 부대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중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뭔데? 만약에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다면 군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중희는 수저를 놓고 소령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요. 최중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합니다. 군인은 정당방위와 국가명령 외에는 움직이지 않아.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지 않을까요? 최중희는 소령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본 후 천천히 말합니다. 소령,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인과 개인을 혼동하면 안 된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야. 그날 오후 소령은 부대장실로 향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부대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소령, 무슨 일인가? 저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부대장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소령을 바라봅니다. 707특임단에서 가장 유능한 대원 중 하나인 소령이 갑자기 전역을 신청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뭔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아버지 일 때문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을 떠날 이유는? 죄송합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대장은 한참 동안 소령을 설득해보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결국 전역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역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그때까지는 부대에서 대기하면서 후임자 인수인계를 해야 해. 알겠습니다. 소령이 나간 후 부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편 아버지의 죽음을 조사하던 경찰서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려 하자 갑자기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심장마비로 처리하라. 하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말이 많네. 시체에 외상도 없고 부검 결과도 심장마비라고 나왔잖아. 더 이상 파헤칠 게 뭐가 있어?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밤 소령은 훈련장에서 혼자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샌드백을 치는 주먹의 힘이 평소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마치 무언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퍽!
퍽, 퍽. 주먹이 샌드백을 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집니다. 소령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저녁까지 남은 시간 동안 소령은 더욱 치열하게 훈련에 임합니다. 사격, 격투, 침투, 정찰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곧 큰 전투를 앞둔 것처럼 말입니다. 소령,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동료들이 걱정하지만 소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훈련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용우회라는 조직이 점점 더 큰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정치인들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기태가 이끄는 이 조직은 겉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만식 그 인간 결국 입을 다물었군. 최기태가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형님, 그런데 딸년이 군인이라던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군인이 뭐 대단한가? 어차피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최기태는 아직 소령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녁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 소령은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모 한말수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방에서 옷가지들을 정리하던 소령은 낡은 나무 서랍장 앞에 멈춰 섭니다. 이 서랍장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용하시던 것으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연금 관련 서류, 옛날 사진들,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다운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뜻밖의 물건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작은 녹음기 하나가 서랍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걸 보니 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령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러봅니다. 지지직. 형님, 이 일 안 하면 우리를 용우회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령의 온몸이 굳어집니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고모 한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사람들이 다치는 일인데.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평소보다 훨씬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톤입니다. 형님도 알잖아요.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최기태 그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하지만 말순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죄 없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소령은 녹음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고모와 아버지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형님, 제발. 나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용우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짜 부동산 투자 사기에 참여할 수는 없어. 나는 공무원이었어. 사람들이 날 믿고 있다고. 녹음기 속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기 행위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고모가 그 중간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형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최기태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안 돼. 나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어. 녹음이 끝나고 소령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기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령은 재빨리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갑니다. 고모 한말순이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령아, 여기 있었구나. 고모,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세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한말순은 소령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좀, 할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었어. 소령은 고모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겨 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모, 아버지 일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나도 형님 일로 얼마나 속상한데. 용우애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말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합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소령은 확신합니다. 고모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건 왜 갑자기? 아버지가 용우애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소령의 직설적인 질문에 한말순은 당황합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소령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 뭘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한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빚이 너무 많았어. 용우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형님 보고 투자 사기에 참여하라고 했어. 그래서요? 형님이 거부하셨어. 절대 그런 일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최기태가. 한말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령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거네요.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소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고모를 향한 시선에서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령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소령은 더 이상 고모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공동묘지는 어둠 속에서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입니다. 소령은 검은 우산을 들고 아버지의 묘 앞에 서 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소령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묘비에 손을 댑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만듭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빗소리가 묘지 전체를 감싸며 소령의 목소리를 희켜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옳은 일만 하려고 하셨죠.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딸이, 이제는 군인이 아닙니다. 소령은 주머니에서 전역 신고서를 꺼냅니다. 며칠 전 정식으로 승인된 서류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국가의 명령을 받는 군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죽인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해야겠어요. 소령은 조용히 관등 성명을 외웁니다. 불교식 추도 의식이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입니다. 하얀 편지 봉투를 묘비 앞에 놓고 소령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편지 안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와 녹음기 내용을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 해결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 딸이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소령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소령 맞지? 최기태의 목소리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날 쫓아다니고 있다면서? 우리 일에 코 박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소령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아가씨, 착각하지 마. 너도 내 아비처럼 시체가 될 수 있어. 최기태의 목소리에서 확실한 위협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소령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시체가 되더라도 당신은 절대 못 지나갑니다. 소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이 여자가 정말... 소령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용우회와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령은 방 안에서 혼자 계획을 세웁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용우회를 하나씩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정찰, 추적, 침투, 제압. 소령은 군에서 배운 모든 전술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녀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용우회의 구조와 주요 인물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최기태가 우두머리이고 박칠성 같은 실무진들이 있으며 경찰과 정치인들까지 매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령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통해 용우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조직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고리대금업, 공공사업 납품 비리, 용우회가 연루된 범죄 목록이 생각보다 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까지 매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소령은 용우회 사무소 근처에서 정찰을 시작합니다. 민간인 옷차림으로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일과와 동선을 파악합니다. 용우회 사무소는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4층 건물입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부동산 중개업소, 3층과 4층이 실제 사무실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업체 같아 보이지만 드나드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후 3시경 최기태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운전기사와 경호원 2명이 함께 움직입니다. 소령은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패턴을 파악합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있다가 나간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용우회 간부들의 일과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소령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을 죽인 놈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세요. 작전 개시일 소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 하지만 군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활용해서 용우회를 하나씩 무너뜨려 나갑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박칠성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뺨을 친 그놈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관찰 결과 박칠성은 매주 목요일 밤 도심 외곽의 낡은 공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소령은 검은 옷을 입고 공장 주변에 나타납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침투 기술을 이용해서 경비들 몰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화투와 포커 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박칠성은 한쪽 구석에서 돈을 세고 있습니다.
오늘 수입이 괜찮네. 이런 식으로 계속 벌면 박칠성이 혼자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소령이 미리 전기 배선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야, 뭐야? 왜 갑자기 불이 나가? 도박장 안이 일순간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령은 조용히 박칠성에게 접근합니다.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내는 것은 특임대에서 수없이 훈련했던 내용입니다. 으어! 박칠성이 뒤에서 목을 감기며 의식을 잃습니다. 소령이 군에서 배운 제압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박칠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도박장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사장을 찾아 헤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칠성은 한강변 공원의 벤치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온몸이 결박되어 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한만식을 기억하나? 딸이 인사하러 왔다. 박칠성은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에게 당했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령은 박칠성의 모든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서와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목표인 김태수가 사라집니다. 용우회에서 고리대 금업을 담당하는 간부였습니다. 소령은 그가 자주 이용하는 뒷골목 양주창고 지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굴 건드린 줄 아냐? 김태수가 소령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만식의 딸이야. 기억 못해? 장례식장에서 뺨 맞고도 참았던 그 여자. 소령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주일 만에 용우회의 주요 간부 3명이 연달아 사라지거나 경찰에 체포되자 최기태는 크게 당황합니다. 분명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 이거 한소령 그 여자 집 같은데요.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군인 출신이라던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씩 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태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라. 당장? 하지만 소령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은신과 위장 기술을 활용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령은 마지막 목표인 최기태에게 접근하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간부들과 달리 최기태는 항상 경호원들과 함께 다니고 머무는 장소도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기태가 혼자 차를 몰고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한 소령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그의 차를 가로막고 나타납니다. 최기태는 차에서 내려 권총을 꺼내 들며 소령을 향해 겨눕니다. 이 미친 여자가 날 죽이려고?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소령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어도 인생은 끝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돈도 있고 힘도 있어.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최기태가 소리를 지르지만 소령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아도 당신 삶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소령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최기태에게 던집니다. 봉투 안에는 용우회의 모든 범죄 증거와 자금 세탁 내역, 뇌물수수 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최기태가 서류들을 보며 당황합니다.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모든 증거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언론사와 검찰에 이 자료들이 전달될 거예요. 이번에는 돈으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소령은 말을 마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최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서 있을 뿐입니다. 소령의 예언대로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용우의 사건을 톱뉴스로 다룹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범죄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언론사들도 확신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로 알려진 최기태 씨가 이끄는 용우회가 실제로는 조직폭력배였으며 각종 사기와 공갈,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용우회 관련 보도가 이어집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용우회에서 보장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결국 모든 돈을 잃었어요.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자 검찰도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됩니다. 워낙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용우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됩니다. 박칠성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김태수는 고리대 금업과 공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기태도 자택에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체포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최기태가 체포되면서 소리를 지르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모 한말순도 수사 과정에서 용우회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며 구속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녹음기 내용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폭로한 사람을 시민영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직 군인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치밀한 수사를 통해 조폭 조직의 실체를 완전히 폭로했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역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령은 그 어떤 인터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이 그녀를 찾아 연락하려 해도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 달이 흘러 가을이 됩니다. 소령은 아버지가 살던 낡은 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들로 가득하지만 이제 그 흔적들이 슬프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거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소령은 매일 아침 새로운 국화로 바꿔주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죽인 놈들이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소령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이제 조금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령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동안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평범한 감정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서랍에서 707특임단 휘장을 꺼내든 소령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복수를 위해 군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요. 소령은 휘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합니다. 아직은 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소령은 아버지의 묘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눈물 대신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동네 아주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직장 동료분들이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모두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어느 날 소령이 아버지 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707특임단 동복을 입은 동료들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소령, 오랜만이네. 최중희를 비롯해서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략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최중희의 말에 소령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복수를 끝낸 후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가겠습니다. 동료들이 떠난 후 소령은 혼자 아버지 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묘지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소령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 하늘에서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정의로운 삶이 딸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소령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정의를 향한 그녀의 걸음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